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과세 특례인데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문제 대비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어떤 건지 알고 갑니다. 우리 이율과세 특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배우자 또는요 직계존비속간에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인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것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슨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용권 같은 이용회원권, 그리고 양도일 전 1년 내, 양도일 전 1년 내요.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포함해서요.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자로부터 이제 증여받았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증여받았는데, 자, 이율과세 특례 문제 나오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그 다음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상상하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자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요. 증여받아서 몇 년 내에요? 10년 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데 제3자예요. 그랬을 때 이율과세 특례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납세무자예요.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증여자가 어떤 부동산을 만약에 20년 3월 달에 취득을 했고 어떤 부동산을 그 다음에 취득할 당시 가격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만약에 4년 5월 달에 만약에 증여를 했고, 증여를 받을 당시의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은 예를 들어서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2025년 10월 달에 양도를 했고요. 양도 당시 가격은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랬을 때 7억이다.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 이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금부터 10년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7억인데 취득가격은 6억을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2025년 10월, 근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취득일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요, 이율한다는 것은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도 취득가격과 취득시기가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율한다는 거고,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요, 기납부한 거 옛날에 된 거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지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연대납세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무 없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율과세 특례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는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만약에 이렇게 10년 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꼭 이율과세 특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잠깐만. 자, 빨리 좀 이따가 한번 더 할 건데 일단 지금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시고 기왕에 카메라 꺼내든 김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막 찍고 그랬었는데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묻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이 이율과세 특례가 왜 나왔냐? 배우자 간에 6억 원까지 증여 공제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악용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단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 양도세 회피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어떤 걸 2억에 샀는데 이게 가격이 확 뛰었어요. 올랐어요. 그러면
자, 자기 명의로 주구장창 갖고 있다 팔면 양도차익이 2억에서 양도가 7억이니까 양도차익이 5억인데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6억까지 증여공제 받죠? 얼마 있다 싹 팔어. 그러면 6억이었는데 7억에 파니까, 증여 당시에는 6억이었는데 7억에 파니까 양도차익 1억이고, 또는 6억에 증여받아 6억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기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적용 요건 봅니다. 배우자 직계준 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10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무슨 이용회원권, 또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이에요. 이게 올해 추가됐죠? 이것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특례와 다르고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증여받을 당시에 부부였는데 이혼했어요, 양도 당시에. 그랬다고 해서 특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기꺼이 세금 몇 천만 원, 몇 억 아낄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손잡고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인상 빡 쓰면서 이혼시켜달라고 하고서 둘이 집에서 손잡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도 특례 적용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또 포함이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세금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되는 경우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었는데요. 사업인정고실부터 소급해서 2년 내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내가 양도하게 된 게 수용으로 양도하게 되는데 그럼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니까.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또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자, 고가주택을 1세대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율과세를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율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뭐 할 때 적어요. 그러면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더 적게 받아요. 그럼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받을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받아야죠. 이런 분들 계셨는데, 국가 땅 파서 국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례 적용하면 세금을 더 적게 받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 제외되는 것 수용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율과세 효과입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율과세 특례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기납부한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봅니다. 먼저 이율과세 특례요.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줌속이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줌속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증여자, 수증자는 이때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줌속은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 의무 있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기납부한 증여세, 작년 시험에 정답중으로 나왔지만 기납부한 증여세의 상당액은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요, 잔물 굴린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이거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해야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고 바꾼 적이 있어요. 세액공제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자, 이거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줌속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한 배우자 직계줌속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하여튼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그래서 그리고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율과세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입니다. 올해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잘 봅니다. 시험에 최근에도 이미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됩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부당하게 계산한 것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수관계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관계 제가 한번 지난 심화이론 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회사의 사업주인데요. 우리 회사의 종업원과 사업주인 나는 특수관계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회사의 사업주인 나와하고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야 아니에요. 내가 자네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절대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사람인 거 알지? 내 패 끼치는 사람이 아닌 거. 내가 자네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아이 진짜 사장님 안 돼요. 나는 못 해줘요 그런 거. 아 진짜. 그러면 사장이 할 말이 없죠? 내가 자네한테 괜히 딴 얘기했네. 괜히 미안하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걔 종업원은 계속 주시를 받고 있다가 조그만 꼬투리만 잡혀서 걔는 1순위로 잘리겠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지. 경영지배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회사, 그러면 제가 사업주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배우자하고 저하고는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사업주인 나하고 우리 회사 종업원의 배우자인 사람하고 나하고는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내가 자네 부인 명의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사장님 저는요 발언권이 없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 그래 물어보고 와. 안 돼요 뭐 이상한 사람이래 사장이. 우린 그런 거 절대 못 해준다고 그래.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희는 못 해준다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괜히 못하겠네. 미안하네. 그런 다음에 그 종업원 배우자의 내조에 힘입어서 그 종업원은 계속 주시를 받다가 1순위로 꼬투리만 잡히면 잘릴 거 아니에요.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 그래서 특수관계,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도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 증여했다가 우회양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학자들마다 제목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여 후 우회 양도부터 요거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 증여 우양도가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꺾어지는 그림, 갑을 병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그 다음에 증여자고 증여를 받는 증여자 갑, 수등자 을 그리고 제3자 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증여자, 수등자는 특수관계자예요. 그런데 친족관계 등이 있는 그런 특수관계자인데 다만 이 특수관계자에 아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식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를 받아서 이것을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증여받아서 양도할까지 기간은 몇 년? 10년 내. 똑같습니다. 이것도 10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해야 되는데 부당해 성빈 특례는 증여받아서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예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건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A,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한 거 B 합쳐가지고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요. 이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요.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하고요. 비교합니다. 그랬더니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남겼으면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납부한 증여세요. 자, 요거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싹 부인하기 때문에 또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고 수증자한테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자,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때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는 역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또 취득한 때로 이렇게 합니다. 취득 시기는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이렇게 얘가 양도한 건 얘가 양도한 거니까 수증자가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따지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하고 차이점 또 한 가지는 더 있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 없었지만 얘는 불법에 적시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증여 우양도는 양도세 납세무가 있어요. 차이점 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이율과세 특례는 납세무자는 수증자잖아요. 증여받은 배우자 직결임속 수증자인데 증여 후 우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해 주는데 증여 후 우양도는 싹 부인하기 때문에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 연대납세무가 없는데 어차피 한 몸이라 배우자 직결임속은 근데 증여 후 우양도는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 판단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똑같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이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남남 사이엔 적용 안 돼요. 반드시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첫 번째 확인할 거. 두 번째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고수의 길은 7, 8월 출지 예상 문제집 과정을 거치고 이제 9월달 되고 그래야지 이제 세법 고수의 길로 접어들지만 아직은 고수의 길은 멀었지만 고수의 길을 염원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해야 되고 이랬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요. 조세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요.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차이가 난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 그러면 결론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뭐로 계산하냐면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산부인 특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입니다. 자, 결론 요거.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교재를 한번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의를 보시면 부당행위산부인 특례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수기는 고지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지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그 고지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이게 부당행위산부인 특례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먼저 증여 후 우회 양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 후 양도. 자, 증여 후 양도부터 한번 보시면 적용 요건부터 한번 봅니다. 이거는 고자가 특수관계인 증여자산에 대한 특수관계인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증여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점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를 몇 년 내? 10년 내 타인에게 양도했어야 되고요. 경우로서 동그라미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뭐한 경우에? 적은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다만 양도수익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게 단서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증여 우양도 특례가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 단서가 붙냐면요. 보세요. 뭐라고 단서가 붙냐면 이게 뭐라고 단서가 붙냐면 이때 양도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양도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이 됐다 그러면 잔머리 쓴 거 아니기 때문에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단서가 나올 때 해당 양도수익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아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는 게, A에 따른 세액이 어떤 거냐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요. 증여받은 자의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세액이에요. 자, B,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게 이거보다 적을 때요. 아까. 그래서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적을 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와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는 거. 증여 우양도가 적용되지 않는 거. 증여 우양도 적용되지 않는 거. 이월과세 특례 있죠? 배우자 식기준 속간 이월과세 규정과 중복되면 이월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돼요. 시험 문제 풀이할 때 이제 하겠지만, 처음에는 특수관계자 삼촌과 조카로 나오다가 갑자기 만약에 이때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식계준속간이라면, 그러면 이제 배우자 식계준속부터 증여보다 10년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월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과세 특례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여야 됩니다. 중복되면은 이월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돼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경우에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어야 되는데 이 두 개 합친 게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특례 적용되지 않으니까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거고 수증자 을이 양도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적어야지 이제 잔머리 굴렸다고 봐서 싹 부인하는 거고요. 효과를 봅니다.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한번 봅니다.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증여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쭉 연대납세 여부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 후 우회 항도에서 양도세 납세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제3자 양도한 것을 봅니다. 물론 양도수익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귀속되면 수증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자, 그래서 양도수익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잔머리 쓴 거 아니니까 수증자가 납세무자고요. 자, 하여튼 당초 증여자입니다. 직접 양도하고. 양도세 계산은 당초 증여자가 해당 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날까지로 보유한 계산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증여세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포함한다고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고요. 연대납세무, 증여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불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와서 연대납세무 있어요. 증여 후 우회양도, 이거는 이월과세 특례와 다른 점입니다.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봅니다. 조도세법 고수입니다. 이거는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남남 사이에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관할 세무장이 그 고지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론입니다.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로. 이게 결론입니다. 그때 이 특례 판단은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금액을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상당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것은 상속증에서의 복중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요. 자, 이렇게 쭉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비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비교해서 쭉 다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쭉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쭉 비교해서 읽어봅니다. 다 중요하고 여러분들 딱 쭉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핵심 꼭 출제 상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요. 양도소득 계산 특례 보세요.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신탁수익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액과 통산한다. 아까 결손금 통산이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마이너스 생긴 것은 신탁수익권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어떻게 토지금을 부동산 기타라는 얘네들하고 신탁수익권하고는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자, 또 봅니다. 이월과세 특례 우리가 받고 부당해산 부인 특례 증여 후 우회양도 저가양도 고가양도 받습니다. 올해는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하고요. 자,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시가 10억 원의 국내 소재 토지를 조카에게 9억 원에 양도했다면 부당해이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뭐예요? 삼촌이 조카에게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양도했잖아요. 자,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저도 조가 양도했죠?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저가 양도했고. 그러면 조세부담 감소가 있는지 따져봐야죠. 그러면 따져보면 자, 시가 10억짜리를 각과 을이 지금 있는데 삼촌 조카에서 시가 10억짜리를 얼마 양도했다고요? 9억에 양도했습니다. 9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9억 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9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차이 나는지 따져보니까 1억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10억에 5%면 얼마야?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나죠 지금 1억이니까? 그러면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부당해산 부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이때 그러면 이 사례에서 양도가액은 어떤 거로 한다? 시가 10억 원이 양도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이런 경우에 양도가액은 9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시가 10억 원을 자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특례 적용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격이냐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외기 없습니다. 자, 납세 절차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147페이지 양도세 납세 절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정성스럽게 목 운동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납세 절차는 뭐 무조건 별표의 3개죠. 뭐 이거는 뭐 항상 출제 1순위로 예상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별표의 3개 하셨으면 본격적으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또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 신고 납부 안 해도 가산세예요.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정 신고 납부요. 중요한 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에도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확정신고 납부 그러니까 확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분할 납부 요건 갖추면 할 수 있고요. 자, 예정신고 납부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어떻게 한다? 여기 포인트요. 공제하여 납부한다. 여기 포인트죠.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바꿔서 나왔어요.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아니에요. 수시부가라는 게 얘가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일단 관할 세무서에서 얘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때 세금 낸 거 있어요? 이번에 예정신고 정식으로 하면서 수시부가세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거 포인트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기본 이론부터 계속 배운 건데,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한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데 이거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바꾼 적도 있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2월 14일 날 2025년 2월 1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4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요. 자, 요거 포인트는 여기죠. 허가일, 여기 포인트. 양도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2개월입니다. 요거 허가일 포인트.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요거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은 4월 13일이고 허가일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자, 원래는 양도일 속한 말일부터 2개월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4월 15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 그래서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된다는 거 아셨죠? 이때는 양도일이 아니라는 거.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고, 법령의 반대 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런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셨죠? 어쩌게 나중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 해지에 있었으면 해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식 출자 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요, 상반기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식을 팔았다. 반기 말인 6월 30일. 그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8월 30일. 상반기 주식 팔면 예정신고 기한은 8월 31일. 하반기 주식을 팔았다. 반기 말일은 12월 31일. 그 반기 말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 딱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8월 말, 2월 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도 보기에 나온 거. 자, 또 이미 그 전에도 나왔고 제가 맨날 강조했는 거. 작년에도 나온 거. 부담부 중에 체납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부담부 중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이건 숫자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2개월로 바꾼다고 했는데 작년에 2개월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부담부. 시험 문제는 뻔히 이걸 바꾸면 뭐라고 바꾸겠어요? 2개월로 바꾸겠지. 그래서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중에만 몇 개월? 3개월. 2개월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2개월로 바꿔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 효과 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만약에 무신고 미납부했다. 자, 당연히 가산세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을 정도했더라.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려는 부정한 방법일 때 60%고, 그냥 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고,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납부정가산세 10만 분의 21호. 자,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했어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더라도 예정신고가 옛날에는 임의적이었지만 지금은 강행적이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안 하면 가산세고요.
넘어갑니다.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납부입니다. 이제. 자,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납부요. 예.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 신고는 역시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확정 신고 납부할 때 자, 미리 세금 낸 게 있다. 자, 예정 신고 산출세 또는 결정 경정한세, 미리 세금 낸 게 있을 때는 자, 수시부가세, 미리 세금 낸 거 있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땡이에요.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제가 이거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계속 했던 거라 지금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 보세요.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허가일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자진해서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했어도 역시 이것도 강행적이라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납부나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확정신고 생략부입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했는데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 5월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 금액과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갑일한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했습니다. 양도리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 내. 자, 다음 년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을 때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하러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뭐하러 또 해요? 다음 연도 바쁜데 서로.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토지를 팔았습니다. 양도수익이 3천만 원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다. 50%, 4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각각 50%, 40% 각각 계산하든 합쳐서 90%라든 결론 똑같은데 이게 만약에 둘 다 누진세율 대상이다. 그럼 얘기가 틀려져요. 누진세율 대상은 과세 표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잖아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7천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요.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고 세금 계산 달라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등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납부한 세액, 이때 세금 낸 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한다. 꼭 알아둡니다. 자, 중요했고요. 예정신고 납부 불행의 경우 가산세입니다. 자, 똑같아요. 확정신고 납부도 확정신고 납부기 한데 신고 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 똑같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똑같이 가산세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가산세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납부전 가산세 동일합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전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가 됐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관련한 이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부과된다고 박성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했어요. 그랬다가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어요. 분명히 부동산 팔면 양도리 속한데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로도 해야지 그나마 가산세 절반을 깎아줘요.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절반 깎아주니까 10%만, 과소신고 가산세 5%인데 절반 10%인데 절반 깎아주면 5%만, 이렇게 그나마 세금을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자, 이미 시험에 2번 나왔고 앞에서 아까 봤습니다.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요. 증축은 바닥면적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자,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 중에 쓰면 감정가액에,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 상당 금액을 결정소에 더한다. 즉 5% 가산세를 정합니다. 아까 적어드렸어요. 이거 산출세액의 5%지. 죄송합니다. 감정가액 중에 쓰면 감정가액 5%,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가액 5%지 산출세액의 5% X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숫자만 보면 화수라고 그랬고, 이 규정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2번 나왔고, 자, 숫자만 보면 화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입니다, 여러분들. 과세권자가 고개 한번 드시고요. 자, 목운동 다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오늘 공부 빡세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머리 용량 초과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 안 들어와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좀 힘을 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더라도 막 우겨 넣으세요, 여러분들. 자, 결정 경정은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딱 한 번 나왔는데,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결정이고, 납세문자가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거 고치는 게 경정이고, 이런 거 읽어봅니다. 결정 경정 방법, 납세지 관할 세무상이 결정 경정할 때도요, 관할 세무상이 결정 경정할 때도 무엇으로 결정 경정하느냐? 실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결정 경정할 때 실거래가로 결정 경정한다. 기존시가 아니라는 거.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아니하면 등기법규정에 따라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추정이니까 물론 이제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신고세액이 사실과 다르다 잘못 신고했을 때 관할 세무상이 실거래가로 경정할 고칠 수 있고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읽어보시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우리 매감, 환 또는 기준시가인데 이걸 더 자세히 아까 봤습니다. 추결정 경정 우리는 자세히 봤고,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하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양도세 징수요 한번 볼게요. 결정에 의한 징수. 자, 어떤 거냐면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고자가 확정신고 납부했더라.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의 전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제 관할 세무상이 징수하는 거고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세금 안 내면 징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 납부 세액의 징수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양도소 과세액을 결정 경조한 경우에, 자, 관할 세무상이 세금을 계산했더니 양도소 총결정세액에 관할 세무상이 계산한 총결정세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소화한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관할 세무상이 다시 계산한 총결정세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자, 그 초과합니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자, 징수를 해야죠. 관할 세무상이 얘가 납부한 것보다 관할 세무상이 세금 계산한 게 더 많으니까 그럴 때 부족액을 징수하는데 고소액이 알린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 징수합니다. R30. 취득세에서는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 30. 양도세에서는 R30. 알린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 징수합니다. R30. 자,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환급이요.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과세기간별로 자, 양가로 사회 둥가르면 이해금액이, 그러니까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해.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 그럴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어떻게 하느냐? 환급하거나 돌려주거나, 납세자가 낸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럼 환급해주거나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 어떻게 한다? 충당합니다.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이거 60일 내에 뭐 환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기간은 없어요. 환급 그 초과하는 세금 더 많이 세금을 걷었어요. 자, 납부한 세금이 납세자가 낸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환급하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해야 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양도세 분할 납부 물납이요.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분할 납부 뭡니다, 여러분들? 분할 납부. 우리 비교해서 한꺼번에 보셔야죠.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250 초과할 때 납부할 세입니다. 종부세 납부할 세 얼마? 250 초과할 때 제가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고,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분납기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362 이렇게 362. 재산세는 3개월 납부기한 지나서 분할 납부.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2개월. 362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분납기한 362. 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재산세, 종부세 둘 다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이야 500 초과로 나눠서요. 재산세나 종부세 보세요. 재산세는 500이 할 때 250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다. 그 말은 납기인에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재산세 납부월세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150. 250 내고 나머지니까 150. 자, 종합부동산세 표현만 달라야 돼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이면 해당 세액 400에서 250을 뺀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 결론 외우더라고 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 세액이 4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150. 사례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 그래서 이거 딱 사례를 외워두시고요. 사례를 딱 외워두시고. 만약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 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350. 둘 다 350. 외워두시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이 배예요.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2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 200, 1,400이면 400, 1,800이면 800. 그러면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고서 지금 1,200일 때 200, 1,400일 때 400, 1,800일 때 800 해놓고서 1,6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 600. 이거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자,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2,400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1,200 이런 식으로요. 양도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중요점은 양도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납세자. 거주자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소지예요. 자, 주소지가 하나의 세무서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서 홈택스에 제출한 때는 이에 뭐예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양도수기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거주의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납부할 세기 16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2002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납기내 1000 내고 나머지니까 얼마? 600만 원. 자, 3000일 때는 얼마? 1500.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에 부가세목은 없어요.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그럼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납부세액에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별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국외산 양도세입니다. 이제 라스트. 요거만 하면 우리 이제 맞춥니다. 이제. 자, 요까지 근데 문제를 잠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뭐가?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넘어갔네요. 자, 문제 풀어보시면 핵심국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저에 국내를 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른 문제네요. 옳은 거.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 그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제가 부담부 증여 나왔다. 양도세 예정 신고 기한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거. 바꾸면 2개월로 바꾼다고 했는데, 자, 2개월로 바꿨고요. 3개월 냅니다. 그 다음에 이번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을 실지 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었어요.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계약서나 땅계약서 썼다는 거잖아요.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제 음성 들려야 되는데 작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이 음성 들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했어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적용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중에서 어떤 거?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작은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빼는 거지. 큰 금액으로 바꿔 작년에 나왔죠 이렇게. 제가 저한테 배우면 작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전하게 돼서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한 및 거주기한 제한받지 않고 양도세가 된다. 여러분 부득이한 사유 양도 이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야지 6개월 거주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이지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불리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에 주거 이전했을 때 2년 보유 못했어도 보유기한 관계없이 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다 거주기한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불리한 사유인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이지 사업상 형편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이거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백선 문제 이런 거 마지막 9, 10월 자료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 특강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강의하면서 그 자료를 마지막 9, 10월 자료를 정리하면서 역시 느낀 것은 작년에도 역시 9, 10월 자료만 잘 봤어도 아예 작년에 틀리라고 낸 그 한 두 문제 빼놓고는 그냥 무난히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어떤 게 포인트인지, 어떻게 바꾸는지 포인트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걸 봤으면 9, 10월 자료만 총정리 특강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세법 백선 문제 이런 것들만 봤어도, 거기다가 동영모의서까지 봤으면 금상첨화고, 이렇게 해서 9, 10월 자료 이런 것들만 잘 봐도 무난히 고득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점수를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내 스스로 나한테 내가 스스로 감탄하면서 역시 그러면서 그냥 기본적인 거 돼 있으면, 근데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계속 보세요. 자, 이거 4번 봅니다.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좀 이따 갈게요. 그러면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자, 토지하고 발생한 양도차손 마이너스 생긴 거는 전세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이런 애들은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답이고 5번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계 이상 부인한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국내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포인트,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맨날 연습했었는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국외산 양도세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좀 시간은 늦었지만 이거 좀 보고요. 자, 봅니다. 국외산 양도소득세요. 자, 요거 이제 별표시는 뭐 이게 이제 2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게 국외산 2개? 뭐 2개 하고 갑니다. 작년에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외산 양도세가 30회, 31회, 32회 연달아 나오고 그래서 제가 33회, 34회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다시 분명히. 근데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은 독립보험 가능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연달아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별표 2개 하고 보겠습니다. 국외산 양도세는 거주자의 양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자,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인데 국내산 양도시에 거주자는 국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 이상 거주했던 개인을 말하는데 국외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연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한 고자만이 국외산 양도세 납부가 됩니다. 5년 이상이요. 그래서 비고자 마돈나가 국내에 있는 재산 양도했을 때 마돈나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합니다. 근데 국외산을 양도했을 때 비고자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거 팔았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또 5년 미만 주소거주둔 고자는 납세가 없습니다. 반드시 몇 년? 5년 이상 주소거주둔 고자만이 납세가 있다는 거. 국외산 양도세. 과세 대상을 보시면요, 국내산 양도와 비슷한데 다만 여기 한번 봅니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빌려가지고 외국 돈을 빌려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원에서 외화 차익금으로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해당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보시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사안 이건데 다만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산 양도시는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만 국외산 양도시는 등기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등기부를 어떻게 매기고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래서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련한 내용은 국외산 양도시는 적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중미, 유럽 전 세계 부동산 우리가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 어떻게 매겨. 그래서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국외산 양도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되고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요 원칙적으로 뭘 적용합니까? 실거래가. 국내산 양도 마찬가지로 국외산도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양도 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이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그 자산의 종류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법령에 정하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르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몇 번 나왔던 것은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양도하여 한다. 틀려요. 실지 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거고, 시가 없을 때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는 거고요. 또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를 구하는데 필요경비는 어떤 거냐? 자 보세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그리고 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공개해서 양도채 구하는데 그때 취득가액 똑같아요. 자, 취득에 대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실거래가를 통해서 양도채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액을 취득당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역시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따지고 시가에 따르고요.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역시 그날의 여러 가지 법령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정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 또 역시 똑같아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국외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그러면 틀려요. 실거래가에 있으면 실거래가,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또 여기 중요한 거 시험에 나왔던 거, 국외산 양도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국외산 양도시는 적용이 없냐면,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놨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냐? 3, 7, 1.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기준시가를 우리가 어떻게 매겨?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기준시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적용이 없습니다. 국외산 양도시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한다고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서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한다. 틀려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한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경비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입니다. 양도일 아니고요. 외국에서 달러나 파운드로 거래했으면 그 돈을 우리나라로 환산할 때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기 접수 인도일 사용수일 중빠른 날을, 장기할부 조건은 이 중빠른 날을 자, 양도가액 출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한답니다. 한번 보시고요. 세율 강조드립니다. 국외산 양도시에는 여러분 보세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등기 여부 보유경 관계시 무조건 6에 45% 초과도 윤세율만 적용합니다. 국외산 양도시에 뭐 1년 미만 보였다고 해서 뭐 70%, 60%, 50%, 40%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70, 60, 40%, 50% 이런 건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6에 45% 초과 윤세율만 적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세율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국외산은 무조건 6에서 45% 초과 윤세율입니다. 아셨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자, 물납과 분할납부 보시면, 자, 분할납부는 되는데 적용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가경제가 신경 안 써줘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외산 양도시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부했던 뭐했던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깔아줍니다. 외국납부세 공제, 외국에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데 외국납부세 공제요.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세액을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자, 외국에서 세금 내는데 우리나라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외국납부세 공제를 해주는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여기 보세요.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옳은 지문은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거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 공제. 바꾸면 옛날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방법만 있었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방법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바꾸면 세액 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 틀려요. 이렇게 보셨고 넘어갑니다. 국외산 양도에서 국내산 양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준용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산 양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준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준용하는 사항 중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1세대가 양도된 이제 국내 1주택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안 해줍니다. 하는 거. 준용하지 않는 거요. 등기와 관련한 거 적용 없어요. 등기와 관련한 거 적용 없고, 이율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없고요. 자, 작년 시험에 나왔으면 결손금 통상과 관련한 거 적용 없고요. 양도의 정의 적용 없고, 단기 보유자산에 대한 70, 60, 50, 40%가 무조건 틀려요.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6에 45% 초과준세만 적용돼요. 자, 이런 거 적용 없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적용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기준시가 어떻게 매겨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이런 거 적용이 없습니다. 국외산 양도시는 쭉 한번 봅니다.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 비교,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해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비교해서 보시고. 그다음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세율은 6에서 45% 초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는 되고, 자,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허용되고, 이런 것들. 자, 비교해서 여러분들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외산 양도까지 다 봤습니다. 한 가지 인사말 나오기 전에 있죠. 인사말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것 좀 잠깐요. 요거 한 가지. 질문, 부동산 세법 질문 마무리 어떻게 할 거라든가 또 처음 공부하는 분들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하루 공부 시간을 강의 듣기와 문제풀이 질문인데, 상담 질문인데, 하루 공부 시간을 강의 듣기와 문제풀이 얼만큼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랬는데, 여러분요, 하루 공부 시간은 강의 듣기하고 문제풀이 얼만큼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출제 예상 문제집을 이제 여러분들이 과정을 수강하시게 되면 세법은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그 전에 사실은요, 문제를 풀어오기보다는 일단 동형 모의고사 과정은 자기가 이제 풀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집 강의는 문제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정답 해설, 그 문제 읽고 정답 해설 있잖아요. 한번 그냥 3번 정답 뭐가 틀렸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쭉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문제 안 푸셔도요. 자, 그래서 강의를 일단 먼저 문제를, 또 해당 부분 이론이 약하신 분들은 요약집 과정을 한번 읽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출제상 문제를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강의를 들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식으로 읽고서 강의를 들으면 강의 듣는 거에 주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이제 9, 10월 달에 이제 계속 문제를 푸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기출, 두 번째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 해설을 모두 봐야 할까요? 문제풀이 해설을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틀린 문제 해설도 안 듣고, 어떻게 하려고. 자, 틀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가급적이면 좀 시간이 없더라도 해설은 반드시 틀린 문제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질문이 세법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공부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자, 그런 꿀팁이 있긴 있지만 아주 그냥 진짜 노력도 안 하고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꿀팁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자,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이라거나 아직 공부가 잘 안 돼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분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 세법은 기본 이론 강의에, 기본서적 기본 이론 강의에, 기본서를 지금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볼 시간 없어요. 기본서적 기본 이론 강의에 조세 총론 부분과 조세 총론, 용어를 알아야 돼요. 처음 공부하는 분이거나 아예 뭐가 지금 기초가 좀 안 돼 있는 분들은 조세 총론하고 취득세 부분만큼은 수강합니다. 멈추지 말고 빠르게 그냥 쭉 듣고 용어 익히시고, 여력이 되면 양독세까지 들으면 좋지만 시간이 되면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할 일은 핵심 유학 강의를 수강합니다. 핵심 유학 강의 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핵심 유학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세법은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이 이론 마무리 특강. 요게 총정 이론 마무리 특강. 요게 이제 세법은 총정 이론 마무리 특강이 베스트 오브 에세, 엑기스 오브 엑기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새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 원고하고 그 다음에 백선 문제 원고를 제가 작업하면서 역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자, 진짜 9, 10월 자료만 잘 봤어도 그냥 무난히 여러 수험생들 합격할 수 있었다. 포인트를 정확히 제가 집어내서 그 강조한 부분들이 정확히 주옥같이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기 때문에 무난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엑기스 오브 엑기스. 요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선 문제를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백선 문제 필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시간이 되면
동영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동영 모의고사 과정 4회분인데 이 동영 모의고사 과정을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출제 예상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부를 어느 정도 더 왔던 분들은 반드시 7, 8월 달에 출제 예상 문제집과 함께 이런 그 과정대로 지금 따라오시면 돼요. 7, 8월 달 출제 예상 문제, 또 90월 총정리, 백선, 동영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공부가 지금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안 돼 있거나 그런 분들은 요거 용어 익히시고 핵심 요약 과정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진짜 없다 뭐 그런 분은 기본 이론 강의를 이렇게 쭉 빠르게 전체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총정리, 이론 마무리, 백선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사이에 우리 세법은 요 사이에 두장세법이라고 두 장에 정리한 세법 내용이 있는데, 두장세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장세법 자료를. 자, 그래서 요 총정리, 조세 총론과 취득세 용어 익히시고 다시 한번 이론 강의 하시고, 핵심 요약 강의를 수강하시면 이제 이론 빠르게 그냥 모르는 부분을 너무 막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완강의 목표를 두고 수강하신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 백선,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와 핵심 문제를 유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아셨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없더라도 될 거고, 좀 여러 개 되면 요약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론은 이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요, 여러분들. 시험편 보고 갑니다. 자, 우리 핵심 요약 과정 수강하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의 합격생분들한테 제가 많은 시들을 읽어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시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간 없는데 진짜 이런 분도 계시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진짜 힘든 날 감동이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합격생분들한테 어떤 시가 제일 감동이었냐, 위로가 됐냐 하나 꼽아봐라 그랬는데, 제일 압도적인 1위가 대추하나 장석주 시인의 시인데, 이게 지금 이파리가 팔았죠. 나중에 9월 달에 한 번 더 읽어드릴 건데, 그때는 색깔이 달라져 있습니다.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이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선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합격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올여름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여러분 삶에 또 인생에 또 힘들게 온 순간들을 잘 지나셔야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거고요. 자, 5, 6월 핵심 요약 과정을 수강하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여건 속에서 정말 힘겹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묵묵히 수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억센 햇볕이 의지를 시험하는 여름에는 의지도 흔들리고 또 몸과 마음도 지치고 그러기 쉬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합격의 믿음을 잃지 마시고 굳게 하시고, 반드시 난 찍어도 합격, 무조건 합격, 나 포기 없어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7, 8월 출제 예상 문제 과정과 또 이제 마무리 특강 과정, 이런 과정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에게 또 저에게 힘찬 박수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